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 시간은요, 사회복지학 개론을 처음 접하시거나 또는 사회복지학 개론을 뭐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그 시험에 있어서 좀 준비 과목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든 아니면 뭐 그냥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들어보신 대로 사회복지가 뭐지 하고 관심이 있으시든 뭐든 상관없이 전공자든 또는 비전공자든 사회복지학 개론이 이런 거구나, 전체 일별이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해본 강좌입니다. 우선 첫 시간이고요. 본 강좌는 총 5개 강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제가 차차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에듀피디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고 또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윤동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화면상에서 많이 뵐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자, 사회복지 개요예요. 말 그대로 이 사회복지라는 말이 참 요새 뭐 주변에서 뭐 주변인들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어디나 참 복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느냐?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또는 여타 공사직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이 시험 과목으로 넣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그 공무원 시험에서 사회복지직을 지금 최근 이게 추가 시험을 치를 정도로 대폭적으로 뽑고 있다는 얘기죠. 이 전공자거나 또는 공무원 시험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요즘에 있는 기회, 그 시험 기회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실제 저도 이제 뭐 여러 학원가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그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 그 공부에 대한 준비 시간보다는 효과, 합격을 좀 의외로 해가지고 공직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꽤나 심심치 않게 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도 기회다. 또 이렇게 요 강좌를 또 여러분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사회복지라든지 또는 사회복지학 개론에 대한 그 관심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한번 뭐 처음부터 제가 좀 어렵지 않게 좀 풀어가려 합니다. 이번 시간은 어차피 이게 수업을 또는 시험을 위한 강좌라거나 또는 어떤 뭐 핵심 정리를 하거나 어떤 굉장히 밀도 있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학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게 실제 시험상에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또 어떤 시각을 갖고 문제화가 되는지 개략적으로 일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목이에요. 자, 우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참 여러분이 이거 여기 위에 뭐가 있는지는 참 그렇죠. 뭐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자, 뭘 다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참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쭉 들어가 가지고 성인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또는 뭐 얼핏 보시면 한 가족이 되겠죠. 참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누구나 꿈꾸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뭐 이건 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뭐 화면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인강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을까요? 복지에 대해서 돈을 쓸 거니 말 거니 복지에 지출을 하자 말자 뭐 어느 쪽에서는 예산을 많이 늘리자 어디서 많이 줄이자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왜 나올 것인가? 뭐가 그렇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잡할까? 그냥 남을 배려하고 뭐 우리가 같이 어울러 사는 사회니까 잘 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누구나 하겠죠. 그러나 이게 참 묘한 것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출생을 하고 일생을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면 되지만 이게 문제는 산업화 이후라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즉 이제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걸 다 하려면 사실 이게 있어야 되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돈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농경시대 같은 경우라면 그냥 우리가 앞에 뭐 논밭 있고 그죠? 여기 뭐 1년 농사 지어서 자기 의식주 정도만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나 의식주 해결했었던 농경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욕도 있고 정치도 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왕족만 정치하는 게 아니라 각종의 귀족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알력도 있고 싸움도 있고 이러다 보니 여러분 국사 해보시면 아시지만 뭐 농민들이 반란도 일어나고 세금을 너무 착취해서 가져가니까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나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예전에도 우리가 뭐 인류 역사, 지구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쭉 살아오는 동안에 분명히 어떤 경제적인 것과는 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 이건 사실 여러분이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 돈이 문제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아주 행복한 일생을 쭉 아무 걱정 없이 살려면 다 그러죠, 사실. 돈만 많으면 돼. 예, 머니가 최고야. 돈을 많이 벌면 돼. 그렇다면 이 얘기인즉슨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는 돈이다라고 얘기하는 잘 안 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같은 걸로 이건 곧 경제, 즉 시장 경제를 얘기합니다. 시장 경제예요. 아, 이제 슬슬 풀어나가는 거죠. 그렇구나. 어쨌든지 과거가 됐던 현재가 됐든 태어나면은 우리가 내가 경제 활동을 해야만 예전엔 농경사회에서는 그게 경제 활동이었죠. 1년 내내 농사 지어야 되고 추수해야 되고 탈곡을 해서 뭐 이제 겨울에 먹고 이제 이런 거. 요즘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 경제 나가야 되죠. 지금이라고 시장 경제 없는 거 아니잖아요. 첨예한 시장 경제죠. 내가 나가서 내 능력대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을 유지해 나간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룰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이 시장 경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과연 기능을 할 것인가 제대로. 그럼 여러분이 지금 돌아보시면 수업이라는 걸 떠나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어떠한 뭐 위치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제가 잘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뒤를 조금만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과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마 예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은 굉장히 노력이 많은데 돌아보면은 누군가는 나보다 덜 하는데도 더 가져가는 것 같고 누구는 나는 열심히 더 일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상하게 가져가는 거는 별로 없고 생활이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앞에 미래를 생각해봐야 5년 후, 10년 후 생각해봐야 그 생활이 그 생활일 것 같고 뭔가 잘 안 풀리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처음 이 첫 화면에서 이걸 유지하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바지만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시장 경제, 그렇죠? 이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경제일 거다. 이게 안 된다면 또는 지금 돌아보시면 국가에서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항상 하는 게 뭐죠? 복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필 건가 분명히 하죠. 우리가 뭐 인터넷 화면을 열어보던 뉴스 프로그램을 보던 그 얘기가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그건 누가 한다는 얘기일까요? 시장을 대신하는 소위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복지라는 게 굉장히 먼 것 같지만 뭐 어떻게 막연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접근법은 이 두 가지에서 끝납니다. 시장 경제에 이름을 해버릴 것인가 돈을 벌기 위한 아니면은 이 시장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두 문제로 끝나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 각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사회복지학이라는 게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종합적 학문이에요. 뭐 좋게 얘기하면은 종합학문이고 조금 요거를 폄하해서 얘기를 하면 잡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경제학 들어가 있죠. 역사학 들어가 있죠. 정치학 들어가 있고요. 행정학 들어가 있고 법학 들어가 있고요. 임상심리학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심리학이라든지 실천학 들어가 있고요. 또는 체계학, 다시 말하면 구조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뭐 조사 통계론도 들어가 있고요.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 그죠? 거의 이 의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이드의 심리학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얼추 분야만 합쳐봐도 한 10개 가까이 되는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에요. 왜 재미있는 사실이냐고 하면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서는 비슷하고 그 중에 하나만 관련돼 있으면은 장사가 대학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잘 모이지도 않는 학과의 간판을 뭘로 바꿔요? 그냥 무슨 다 사회복지학과로 바꿔요. 그죠? 무슨 심리사회복지학과다, 경제사회복지학과다, 지역사회복지학과다. 뒤에 사회복지학만 붙이면 간판이 다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방 전문대 저 뒤에까지 무슨 사회복지학 들어가지 않은 대학 학과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또 사회복지학을 별도의 학문으로 공부를 하는 줄 안다라는 얘기죠. 아, 이게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야 사회복지학을 잘하나 보다. 절대 아니죠. 제가 강의실에서
그 자격증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오는 그 대학에서 친구들한테 사회복지학 왜 공부하세요 물어보면 봉사하려고 한대요. 사회봉사하려고 자격증을 따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학 자격증을 따면 혹시 빨래가 더 잘 됩니까? 청소가 더 깨끗하게 되나요?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괴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봉사 이렇게 되면 그냥 가가지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노숙인들 또는 뭐 이 저소득층 주민 같이 말벗 해주고 놀아주고 시간 보내주고 이걸 복지로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거 안 따셔도 돼요. 그런 거 하시려면 안 따셔도 되고 가셔서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복지관 가셔서 그냥 자원봉사 등록하셔서 하세요. 그럽니다. 왜 재미있느냐 결국은 우리나라는 그걸 자꾸 그쪽으로 몰아간다는 얘기죠. 자격증 자꾸 하려고 그러고요. 이 사회복지학의 사실 원류로 따지게 보면 이 현대적인 사회복지학의 의미 이게 유럽입니다. 사실 뭐 미국 쪽은 당연히 될 리가 없어요. 미국은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철저히 여기에 꽂혀져 있어요. 시장경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전 국민 상대로 건강보험이 나오기 힘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내 돈을 내가 시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이걸 왜 내가 쟤를 위해서 보험금을 내야 돼? 내가 보험금 낸다고 해서 내가 아픈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가 안 아프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여기서 안 나와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오바마 케어를 할 때 그 오바마 케어 결국에는 법안까지 갔다가 지금 트럼프가 오면서 다시 또 무산돼 버렸죠. 그만큼 힘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이게 이제 이 복지는 이 기본적인 제도들은 유럽에서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이 얘기하는 스칸디나비안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북유럽 국가라고 하는 거죠. 뭐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보면 그렇게 경제 대국들은 아니에요. 경제 대국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 수준이라든지 제도가 아주 뭐 획기적으로 좀 전 세계 복지를 이렇게 주도할 정도로 이게 이끌어내게 되거든요. 그 나라 국가들에서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희한하죠. 우리나라는 사회복지학과 또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학 이전에 사회사업학과라 그랬어요. 사회사업학과라고 알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연배가 조금 되셨을 겁니다. 지금 사회사업과는 거의 없죠. 사회사업과로 출발한 이유는 그 당시에 대학에 발을 담갔던 분들이 전부 미국 쪽에서 공부를 한 거야. 미국 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와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사회사업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사회복지는 좀 거시적으로 큰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사회사업 그러면 그 일개 클라이언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적 의미로 되게 작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사회복지학과가 아예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는 뭘 공부합니까? 거기는 사회복지 정책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는 아까 제가 우리나라는 잡학이라 그랬죠. 전부 다 있죠. 행정학, 정치, 법, 또는 뭐 각종의 이런 것들 학과에서 거꾸로 생각하면 복지를 공부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정치학이 왜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치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걸 자체를 복지로 보는 거예요. 법학이 왜 있어요? 그렇죠. 법이라는 거 사회 질서 잘 유지해서 사회 구성원이 결국은 아까 여기 보신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하도록 있는 게 법학이더라. 그렇게 본다.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정책학, 정책이 왜 있어요? 정책은 사회정책 크게 보면 그러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건정책, 교육정책, 뭐 조세정책 거기에 복지정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정책들 중에 하나를 공부하는 거고 의료, 의학 왜 공부합니까? 그냥 의학 자체가 궁금해서 공부할까요? 아니잖아요. 의학을 공부해서 우리가 아플 때, 생활하면서 아플 때 좀 나아지게 좀 더 좋아지게 고쳐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각 학과의 기본적 모토 전부 합치면 그 자체가 벌써 복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복지가. 완전히 시각이 다르죠. 복지는 학문으로서 어떤 분야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학문들이 전부 종합했을 때 좀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래서 결국은 전 국민들을 위한 삶을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더라. 이거라는 거죠. 제가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뭐 어차피 좀 전해드릴 얘기가 많겠죠. 첫 만남이고 하니까요. 자, 일단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삶 참 누구나 꿈꾸는 삶이다.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쭉 그냥 아무런 그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살고 싶더라. 그런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 경제가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을 줬는가? 시장이 과연 내가 노력 대비 반대급부를 나한테 주었는가? 또 정부는 내가 낸 세금 또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과연 제대로 써서 국민을 위한 삶을 이어주게 하고 있는가? 생활이 진행되고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거 문제 대표적으로 제가 아주 진짜 상징적으로 그림을 제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사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사실 이렇게 늙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뭐 내용에도 나오집니다만은 우리가 늙는 게 정상일까요? 늙지 않는 게 정상일까요? 늙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게 정상인데 누군가는 인생의 정말 파란만장한 시기를 다 지나고 말년에 가서는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노년을 보낼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안 되면은 뭐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요즘 사회에서는 행복한 거잖아요. 요즘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고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러면 그 위험들이 경제적 기준으로 갈까요? 나는 돈 많으니까 사회적 위험을 피해 갈 거야. 나는 아프지 않을 자신 있어. 나는 암 안 걸릴 자신 있어. 나는 또 뭐 교통사고 같은 거 안 날 자신 있어. 과연 그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사고라는 애가 딱 날래다가 얘 돈 많은 애인데 피해 가야지. 과연 이럴까요? 질병이라는 애들이 얘는 돈 많은 애니까 질병 안 나게 해야지. 과연 그러겠느냐라는 거죠.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니 말년에 가서는 분명히 이러한 것들 되도록이면 안 겪었으면 좋겠지만 결국엔 누군가는 누군가는 아니죠. 전부 다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런 삶을 또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노년이라는 거예요. 노년. 근데 이 노년이라는 건데 이 노년이 지금 문제되는 게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령화라는 얘기. 사실 고령화라는 게 공부를 해보시면 벌써 우리나라는 지났죠. 고령화 그러면 보통 그 전체 인구 가운데서 65세 이상자가 7에서 14% 미만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고령화가 붙으려면 이게 뭐 수업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현재 요게 지나면 고령사회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예요 벌써. 뭐죠? 14% 이상에서 20% 이하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어딘가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전체 인구가. 거짓말 조금 보태면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앞으로 평균 수명이 지금 더 넘어가잖아요. 우리나라가 남녀 토탈 합치면 80세가 넘지 않습니까? 그 퇴직은 몇 살에 하죠? 뭐 늦어봐야 아무리 늦어도 65세면 퇴직인데 15년, 20년 가까이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의 문제가 돼버려요. 이 노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나오다 보니까 또 뭐가 문제가 돼요? 연금이죠, 펜션. 그래서 국민연금이 뭐 자원이 고갈되느니 안 되느니 앞으로 2, 30년 있다가 금방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죠? 너무 얘기가 멀리 갔나요? 지금 이 강좌는 단순히 사회복지학개론 시험을 위해서 보는 건데 너무 20년, 30년 후까지 보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야 출제에 대한 경향 또는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 방식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회복지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해요. 잡학, 종합학문 그랬죠? 하다 보면 양이 굉장히 넓어져 버려요. 여기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근자에 보면 그 최근에 이슈되는 경향이 되게 문제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노령 관련 문제라든지 또는 요즘에 뭐 문제죠? 저출산이죠. 그러니까 저출산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어느 시점에 가서는 노인들만 남고 아이들은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노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는 출산 또는 양육. 자, 요런 문제들이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나중에 드릴 말씀입니다만 미리 좀 드리면 이것이 그 두 가지 성향으로 가게 돼요. 뭐 지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 성향의 첫째가 문제 패턴이
아주 기본적인 어느 해 출제돼도 늘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이 한 챕터가 되고요. 그건 이제 일반 이론이 되겠죠. 그거하고 지금 요 부분이에요. 노년이라든지 출산 또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어떤 이슈가 됐다. 그러면 청소년 문제 같은 거죠. 이게 제도와 정책에 관련된 것들이 한 챕터를 차지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 제도와 정책 관련되는 파트의 문제의 출제율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뭐 바로 이제 입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론들이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한다라는 것까지는 좀 이렇게 좀 이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건 여러분요. 제가 뭐 어떤 수업이라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접근을 좀 쉽게 하자,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 뭐 어차피 공부 내지는 시험 준비를 하신다 하더라도 뭐 복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나라에서 어떤 접근하는 복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안 잡고 또는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가정했을 때를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접근을 쉽게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좀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건 갑자기 그림 보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머리가 아파요, 이러지 마시고요. 어렵게 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사회복지에 대한 두 가지의 시각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다. 이게 수업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첫 그림 보여드릴 때 두 가지를 대비시켰어요. 그렇죠? 뭐하고 뭐였었죠? 핵심만 딱 끄집어내면 시장이었냐, 시장 경제에서 할 거냐, 아니면 국가가 할 거냐, 이렇게. 자, 시장이 할 거냐, 국가가 할 거냐. 시장. 시장인데요. 시장. 요 두 가지 시각이거든요. 자, 아까 얘기로 살짝 돌아가죠. 과거 같으면 농경시대, 그렇죠? 뭐 채집하고 농경하고 이렇게 살 때, 농사지어서 살고 이럴 때는 산재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산재. 그렇죠. 생각해보면 얼핏 안 떠오르죠. 산재라는 건 요즘 개념 아니겠느냐. 그때는 산재가 나올 일이 없지요, 사실은. 왜? 산업화도 되기 이전이고요. 더더군다나 농사 지으면서 산재라고 생각할 게 뭐가 있을까요? 농사 지으면서? 없어요. 그죠? 뭐 소 이렇게 뭐 밭 갈고 뭐 이러다가 뭐 소 발에 좀 밟히는 거? 그건 그냥 재수가 없는 거죠. 그 산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됐어요. 완전히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다 생활 잘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게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냥 거래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물물교환서부터 시작을 하죠. 마터라고 하는 물물교환서부터 시작을 해서 화폐가 생기게 되고 화폐로 이제 통해서 얘를 그 근간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장 경제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이 시장 경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놔두자. 개인이 알아서 하자. 시장이 이제 알아서 할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이 두 가지 시각 가운데 요렇게 얘기 부른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시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이 개인주의 그러면 이 복지학을 공부하실 때는 그 이기주의하고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기주의는 나를 위해서 내 것만을 챙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개인주의는 개인 중심으로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것이 아주 정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도, 국가, 사회, 다른 사람 나한테 아무 관심 없다. 그죠? 아무 관심 없고 나는 오히려 내 능력, 오히려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나 혼자 내 복지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개인주의예요. 자, 미리 가볼게요. 뒤에 가보면 여기 집합주의라고 나오죠? 그렇죠? 요 집합주의가 바로 요겁니다. 즉 시장을 중심으로 나는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나는 능력도 괜찮고 이러니까 요거는 개인주의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국가로 중심.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자, 이거는 참 역사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배경도 좀 있어야 되지만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사실 역사라는 게 손바닥을 딱 뒤집듯이 어느 날 자고 났더니 갑자기 뭐 개인주의가 집합주의가 됐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요. 신분제 붕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오늘 수업 중에 신분제 얘기가 나올 건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역사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역사 수업은 아닙니다. 신분제 붕괴라는 게 우리가 공부는 하죠. 역사책에서. 뭐 18세기 뭐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각종의 혁명을 거쳐 가지고 신분제가 붕괴되고 뭐 무슨 왕이 단두대에 처형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결국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뒤집어져 가지고 신분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가 됐다? 그건 더 절대 아니죠. 몇 세기에 걸쳐 가지고 일어나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그냥 일임해가지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던 것이 갑자기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게 돌아간다?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여러분이 아실 만한 게 뭐냐면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이거 약간 여담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하나가요. 여러분 아담 스미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다 들어보실 것 같은데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 하니까 어디서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이름은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손. 아, 그렇죠. 인비저블 핸드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자, 요건 들어보셨을 거야. 뭐 경제학을 공부 안 하시더라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죠. 시장을 얘기하는 거야. 이 시장,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가격을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원하는 사람이 많고 물건이 없으면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갈 것이고 분배 문제죠. 또는 물건은 많은데 찾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럼 물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자정 능력이 있을 거다. 시장이라는 건. 이걸 철저히 신봉한 것이 시장 경제의 바탕, 즉 아담 스미스의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영원히 기능을 잘 할 것 같았었죠. 영원히.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결국은 언제 한번 엄청나게 무너지죠? 전 세계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29년에 뭐가 일어나요? 대공황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대공황. 자, 이 대공황으로 인해 붕괴돼 버려요. 이게 붕괴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시장 못 믿겠는데? 야, 나 이거 시장 이거 내버려둬도 될까? 완전히 인플레 폭등이고요. 경제 안 돌고요. 주가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고요. 살지 못하고요. 자살자 엄청나게 생기고 야, 이거 완전 망하겠구나, 세계가. 시장 경제 절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봐. 시장에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안 되겠는데? 야, 이거 국가가 어떻게 좀 뭐 하자? 개입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나가요. 아, 이거 국가가 어떻게 좀 껴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좀 조물딱거려야 되겠다. 좀 만져봐야 되겠다. 조절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를 대신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죠.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 수업하실 때 보시면 되고요. 요 케인즈라는 학자가 요거를 대신하게 돼요. 그래서 아니다. 경제라는 거 국민의 삶을 지키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죠?